네이버에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면 내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본인의 블로그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카테고리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아마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에디터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설명드린 후에 컨텐츠 공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카테고리라는 부분에 여기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 혹시 여기 버튼을 못 찾으신 분은 내 메뉴에 관리에 가보셨을 때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서 보시면요, 여기 밑에 블로그라는 부분에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 란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찾기 쉬우신 거는 블로그 바로 들어갔을 때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 버튼이 아마 찾긴 좀 더 쉬우실 거고요. 혹시 프롤로그 상태라면은 이 블로그의 카테고리가 안 보일 테니까 그 경우는 내 메뉴의 관리에 가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 블로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블로그 탭으로 일단 들어가 주시면은 페이지당 몇 개의 글이 보이게 할지, 그리고 카테고리를 관리하고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좀 열어주세요. 자, 현재 여기 보시면 페이지당 글이라는 거는요, 한 페이지에 몇 개의 포스팅이 보이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면 제 페이지당 글은 3개로 지금 되어져 있죠. 그러면 제가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떤 카테고리를 만약에 열었을 때요, 그 카테고리를 열고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포스팅이 3개의 글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요렇게 볼 때보다는 블로그형으로 볼 때 아마 보기가 맞을 거니까 제가 잠깐 요거를 에디트를 좀 바꿔서 이거를 블로그형으로 바꿔볼게요. 글보기가 블로그형인 경우랑 앨범형인 경우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부터 좀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은 앨범형 카테고리인 거고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문서처럼 보여져 있는 이 부분은 블로그형 카테고리인 거예요. 두 가지 어떤 차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에서 여기 맛집 이야기라고 해놓은 걸 제가 블로그형으로 바꿨거든요. 그럼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메뉴가 최신에 적은 것보다 그냥 펼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맛집 내용이 보이고, 이 끝에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이 바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지죠. 이렇게 연속된 포스팅이 3개씩 보이는 게 글이 3개씩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하나의 포스팅에 하나의 내용만 보이게 할 거면 그때는 에디트에서 페이지당 글을 1개로 맞추시면 되세요. 그래서 5개나 10개의 경우는 휠을 너무 많이 굴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양하고 있고요. 보통 1개 또는 3개 정도로 맞춰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블로그형의 경우라면 제가 앨범형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맛집 이야기를 다시 앨범형으로 카테고리 형식을 바꿨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맛집 이야기를 아까처럼 제가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앨범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블로그형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때, 그때 이제 최신 글이 그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먼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형으로 놓으시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카테고리를 딱 누르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목 부분이 보여질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 게 보기가 더 나을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앨범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가 몇 개 없을 때, 그러니까 블로그에 포스팅이 몇 개 없을 때는 블로그형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블로그에 컨텐츠가
좀 많이 쌓였어요. 그럴 때는 앨범형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부분 카테고리를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비공개 게시판 한 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이 비공개 게시판은 나중에 여기 있는 카테고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위젯을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비공개 게시판에다 만들어서 넣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그냥 비공개 게시판이라고 적으라고 말씀드렸을 건데요. 실제로는 위젯을 넣기 위한 정보로 활용을 할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게시판은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나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게시판이 비공개 게시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인스타 위젯을 만들어서 비공개 게시판에 넣으면 나중에 위젯을 여기다가 꺼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냥 보여드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직접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제가 만들었던 인스타 버튼을 열어놓고 얘를 여기 위쪽에다가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블로그에 그 위젯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게 그 정보가 아니었나 보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미지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뜬 이유는요, 제가 비공개 게시판 카테고리 하나를 지웠었어요.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위젯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얘 위젯을 내가 만들었던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만들었었던 게 있으면은 그 위젯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거는 예전에 만들어 놨더니 저게 저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서 잠깐만 바꿀게요. 자, 위젯을 만약에 인스타 위젯 코드를 아까 HTML 코드를 집어넣어서 등록을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젯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치해서 적용해서 확인을 해 놓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위젯이 나타나고 얘를 딱 눌렀을 때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위젯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말씀드리기에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게 먼저라서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카테고리 중에서 주로 내가 사용할 카테고리를 이 상단에다가 한번 올려보는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 메뉴의 관리로 가셔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앞쪽에 띄우고 싶은 카테고리들이 있다면 해당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 앞쪽에 상단에 뜨게 돼요. 나는 일상도 올리겠다. 선택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그리고 리뷰도 올리겠다. 선택해주면 이렇게. 간식거리도 올리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그래서 블로그의 카테고리 상단 메뉴의 배치는 최대 4개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주로 내가 알리고자 하는 카테고리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내 블로그의 요 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글을 써볼 건데요. 카테고리, 여기 보시면 프로필 창 하단에 글쓰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창 하단에 글쓰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여기 블로그에다 글을 쓸 수 있는 에디터 창이 나오게 됩니다. 내 메뉴에 글쓰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그냥 연습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작성해서 발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발행할 때 일단 이런 기능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창을 들어왔어요. 자, 네이버의 그 에디터 창에는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PC 화면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 모바일 화면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태블릿 화면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다 글을 적은 거를 실제로
PC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모바일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위쪽에는 제목을 적는 란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생겼죠? 자, 여기다가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기능만 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냥 블로그 글쓰기 이렇게 적을까요? 글쓰기 하기 그러니까 그냥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할까요? 블로그 포스팅 하기. 포스팅 하기가 결론적으로는 글쓰기예요. 그죠? 어쨌든 요 위쪽에다가는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케팅을 위해 글을 쓰실 때는 이 제목 부분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요 그림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에서 여기 커버에 깔아 넣을 배경사진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름 모양은 SNS에서 배경사진을 불러올 때 활용합니다. 근데 이게 막혀지는 경우가 꽤 많아서 만약에 내가 이 위쪽에다가 예쁘게 깔아서 배경을 넣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단추 요걸로 선택하셔서 배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제가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으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버 사진 같은 거죠.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만들 때 꼭 이 부분에 사진을 넣어야만 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내 블로그의 포스팅이 이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예쁜 그림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보여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포스팅이 보이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배경사진 첨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역할은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냥 내가 포스팅을 이쁘게 꾸미고 싶으실 때 활용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여기 이제 제목 작성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적고자 한다면 이 밑에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생기고 그 옆에 플러스 표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적고자 한다면 그냥 이렇게 커서가 생겨 있는 채로 글을 그냥 적으면 돼요. 지금은 그냥 아무 글이나 적어볼 거라서 블로그 포스팅 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한글 문서 적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아무 글이나 적은 거니까 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을 적으실 때는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땐 제목 부분에 있는 키워드가 이 내용 쪽에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블로그 포스팅하기라고 일단 제목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블로그라는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글씨를 적을 때 글씨를 조금 더 크게 강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글씨체를 바꾸고 싶을 때 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이라는 이 부분을 내가 진하게 하고 싶거나 색깔을 바꿔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블록이 지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글씨체나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의 두께 굵게 할지 아니면 기본으로 할지 기울임 그리고 글씨 색깔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표시는 인용구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정렬 방식인데요. 지금 왼쪽 정렬되어 있는 걸 내가 가운데다 놓겠다면은 이 부분을 누르면 가운데, 또 한번 누르면 뭐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만약에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만큼이 있다면 해당 범위를 블록 지정하면은 이렇게 풍선 도움말로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외에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이 위쪽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서체는 굉장히 다양한 서체가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서체를 활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보통 일상에 대한 걸 쓰다 보니까 보통 다시 시작해나 이런 귀여운 글씨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정보에 대한 블로그를 쓰실 때는 이런 글씨체는 사실 가독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기본 글씨체인 나눔 고딕을 쓰시는 게 적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내가 안내를 하고자 한다면 나눔 고딕체를 쓰시고, 그냥 일상글처럼 좀 친근한 글을 적는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글씨체를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가 글씨 크기죠. 글씨 크기는 기본적으로는 16포인트로 맞춰져 있는데요. 나는 이 부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글자 크기를 선택해서 큰 글씨체 크기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한 24포인트 정도 눌러보면 글씨가 커지는 게 보이죠. 자, 다시 여기를 눌러서 조정하고자 한다면 다시 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한글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B, 얘는 굵게 하는 거예요. 누르면 굵어지고 다시 누르면 굵음이 풀려요. 자, 그 옆에 요거 기울임, 얘는 기울임 꼴.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다시 누르면 기울임이 풀리죠. 그 다음 U는 뭐냐면 요건 밑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고 싶죠. 그럼 누르면 밑줄이 그어지고 다시 누르면 밑줄이 풀려요. 얘는 취소선이에요. 보통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 표시할 때 원래 정가는 얼마였는데 얼마 해줄게요, 이런 거 표시할 때요. 취소선을 누르면 중간에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눌렀을 땐 다시 누르면 다시 풀립니다. 자, 그 옆에는 글자 색깔이에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글자 색깔들이 나오고요. 최근 사용한 글자색이 위쪽에 바로 보여져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색은 채도가 약간 한 단계 정도 낮은 빨간색 또는 채도가 약간 낮은 파란색을 좀 즐겨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채도가 순색깔로 이렇게 완전한 빨간색보다는요, 채도가 약간 낮은 빨간색이 보기에 그렇게 뭐랄까요, 튀어 보이지 않고 눈에 좀 부담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채도가 조금 낮은 빨간색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색깔들이 다양하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눌러서 글자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굵게 하면은 좀 강조가 돼서 보이죠? 그래서 보통 강조할 때 저는 채도가 조금 낮은 빨간색과 굵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파란색도, 채도가 낮은 파란색도 괜찮죠? 자, 그 옆에 있는 메뉴는 글자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눌러보시면 글자에 여러 가지 배경을 넣을 수가 있는데, 약간 내가 중요한 부분에 보면은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배경색을 활용하시면 형광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왜 글을 그냥 읽을 때 아무것도 꾸며져 있지 않은 글보다는 어느 부분에 색칠이 돼 있고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눈에 더 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할 부분은 이렇게 강조를 중간중간 주시면 일단은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으로도 그 부분이 눈에 띌 거고요. 그리고 크롤러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네. 그렇다면 조금 더 성의 있게 요 글을 좀 우리가 올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보가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꾸미는 부분들은요, 너무 뭐 다양하게 뭐 총천연 색깔을 넣는 것보다는 몇 가지 색깔만 딱 정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빨간색, 파란색 요 정도만 이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강조할 부분들은 색깔을 한 3색깔 안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강조를 해주신다면 좀 글을 읽을 때 눈에 띄는 글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조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요. 특히 뭐 글을 적을 게 마땅히 없다면 그냥 애국가 한 절 정도 적어서 강조할 부분들 한번 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인용구랑 다른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은 글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용구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인용구라는 건 무엇이냐면 약간 강조할 부분에 인용구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소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용구가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요 예제에도 소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만들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중요한 부분이나 블로그 포스팅하는 순서라고 해서 소제목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본문이 아닌 소제목으로 맞춰놓고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소제목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보다도 내가 좀 강조할 어떤 명언이나 어떤 문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인용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구를 추가해서 모양을 꾸며주시면 그 부분이 강조가 돼서 보여요. 예를 들어 따옴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라고 뜨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눈에 띄게 꾸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용구를 쓰셔서 중간중간 꾸미는 거는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 상단의 앞부분에 인용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중간에 넣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앞에다가 인용구로 내가 이 포스팅에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 문구 있죠. 그거를 앞에 빼놓고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눈에 띄는 어떤 글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인용구의 모양은요 다양하게 있어요. 요거 따옴표 같은 경우 이렇게 앞쪽에 빼서 어떤 글을 적을 때 활용을 한다면 소제목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는 버티컬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선이 생겨서 적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위치를 안내하는 거를 적겠다 또는 메뉴 구성을 적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괜찮죠. 그래서 뭐 1번 뭐 어떤 메뉴, 뭐 2번 어떤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셔서요. 어떤 소제목 구성을 할 때 이런 인용구를 활용하기도 해요. 저는 좀 많이 이용하는 게 버티컬 라인하고 따옴표 이 두 가지고요. 그 외에도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말풍선은 이런 말풍선 모양, 그리고 여기 라인 따옴표는 라인하고 따옴표가 이렇게 쳐져요. 요것도 제목 부분에 쓰면 괜찮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제가 상세 페이지 같은데 좀 많이 적고 있고요. 뭐 소재 같은 거 쭉 앞에다가 진열해 놓는 용도로도 활용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프레임도 이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용구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면 그래도 포스팅을 적을 때 그냥 글하고 그림만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런 포스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용구가 만약에 필요 없어서 지울 때는 인용구를 찍어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지워지니까 한번 인용구도 만들어 보시고 지워도 보세요. 자, 인용구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구분선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이것도 일단 얘기를 드려볼게요. 구분선이라는 건 위쪽의 포스팅과 아래쪽 포스팅을 구분하는 선이 구분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포스팅의 내용이 위쪽에 다른 내용이고 아래쪽에 다른 내용일 때 구분선으로 나눈다고 해서 실제로 그 포스팅이 다른 포스팅으로 인식되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내용을 다른 걸 적을 거라면 위쪽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하나의 포스팅으로 만들고 아래쪽 내용을 다른 포스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하나의 포스팅 안에다가 구분선을 나눠 가지고 적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저는 구분선을 그냥 장식적인 요소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용구랑 구분선도 말씀드렸고요. 요거까지 질문 딱히 없으시죠?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많이 쓰진 않아요.
요거는 서식에서는 가운데 정렬, 요거는 이제 줄 간격. 얘는 윗글자 장식 있죠. 여기 앞에 쪽에 이렇게 크게 만드는, 머리글 크게 만드는 그런 거. 모양 꾸미실 때 활용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정도. 얘는 위첨자, 얘는 아래첨자, 얘는 특수문자. 근데 특수문자도요, 여기 있는 특수문자를 누르시는 경우보다 미음 한자를 누르시면 특수문자가 많이 나와요. 엑셀하고 똑같으니까 특수문자를 쓰시게 되는 경우는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은 특수문자를 쓰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특수문자는 가급적이 조금만 쓰셔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부분에만 가볍게 쓰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글을 작성하는 거는 요 정도면은 얼추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을 넣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림을 넣으실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사진이라고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있죠. 사진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마 연습하시면서 사진 폴더나 문서 폴더에 사진을 집어넣으셨을 건데 사진 폴더나 문서 폴더에 있는 아무 사진을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선택하셔서 그냥 넣으시면 되셔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진을 넣을 때 만약 여러 개의 사진을 넣고자 한다면 선택하시고 만약에 떨어져 있는 사진이면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사진이면 첫 번째 사진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면서 끝 번째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열기를 하시면 사진을 어떻게 넣을 건지 이렇게 첨부 방식을 고르게 나와요. 일단 개별 사진은 밑으로 사진들이 쭉 배치되는 형식을 말한다면 콜라주는 사진이 이렇게 어떤 레이아웃으로 뭉쳐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게 콜라주고요. 슬라이드는 옆으로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기는 뭐 그렇게 괜찮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옆으로 사람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면서 옆으로 또 넘겨서 보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포스팅 양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별 사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사진으로 만약에 든다면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되면서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적고자 할 때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여기 사진과 사진 사이를 클릭하시면 글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커서가 생기고 여기다가 글을 적으시면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적을 수가 있고요. 사진과 사진을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해당 사진을 누른 채로 끌고 가면은 이렇게 파란색 바가 생겨요. 녹색 바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놓고 싶은 위치에 놔주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위치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사진을 옆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요. 사진을 옆으로 붙이는 건 3장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옆에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싶다면 해당 사진을 눌러서 끌고 옆에다가 놔주시면 이렇게 사진과 사진을 옆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다시 떼고 싶다면 눌러서 떼내면 되는데 한 번 클릭했을 땐 여기 두 사진이 같이 선택이 된다면 한 번 더 클릭하면 이 사진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로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다시 사진을 이렇게 나눠서 놓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진을 3장까지 옆으로 배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PC에서 볼 때는 예쁘게 보일 수 있겠지만요. 모바일에서는 실제로 되게 좁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만약 이렇게 옆에다가 둔다면 사진 자체가 되게 작아지게 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3개를 옆으로 나열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요. 뭐 세로 사진이라면 이제 좀 넘겨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합쳐놓을 수 있겠지만 가로 사진이라면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일단 사진을 한번 이렇게 배치도 해보시고 사진과 사진 사이 이렇게 클릭해서 글도 한번 적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질문사항 질문 주세요. 자, 사진을 넣으실 때 여러 개의 사진을 넣는다면 콜라주로도 넣을 수가 있죠. 콜라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예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콜라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포스팅의 길이가 총 길이가 길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사진이 좀 많은 경우에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 사진에서 제가 다시 이번에는 슬라이드 형식도 보여드려 볼게요. 얘는 이렇게 떠요.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전후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두 가지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넣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요런 게 이제 슬라이드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볼 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다 보면은 얘는 가끔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슬라이드형이 이쁘긴 하지만 많이 쓰고 있지는 않고요. 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한 번에 우리가 보여졌으면 좋겠는 거 요런 것들은 요런 형태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콜라주형. 자,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 일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우리가 보면은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에 이렇게 내가 넣었던 사진들이 보여집니다. 라이브러리는 아마 제가 여기 X를 눌러서 아까 닫았던 것 같은데 여길 누르면 라이브러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넣었던 사진들이 여기서 보이죠. 그 중에 보시면 어떤 사진은 아마 대표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이 대표가 된 이유는요. 제일 첫 번째 넣은 사진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사진은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대표 사진이 어떤 사진을 대표 사진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블로그를 찾아본다고 해보죠. 제가 건대 맛집을 봤어요. 삼겹살이나 다른 거 찾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뷰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 앞에 보이는 사진 보이세요? 여기는 아마 도단집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올려놓았는데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장바구니만 보여요. 일단 제일 위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진을 보고 누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 밑에 보니까 보시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 삼겹살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을 눌러서 볼 확률이 높을까요? 사람들한테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앞쪽에 보여지는 사진이 바로 대표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바로 딱 보였으면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대표 사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를 이렇게 눌러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에서 이렇게 대표라고 지금 보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일 거예요. 사진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을 때 이 부분을 눌러서 대표 사진을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대표 사진에 대한 설명 말씀드렸고요. 또 만약에 제가 사진을 필요 없어서 지웠다라고 할게요. 이 사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사진을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지워진 사진은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진 상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지우는 사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수로 지운 사진은 다시 끌고 오면은 라이브러리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실수로 지웠을 때도 다시 이렇게 꺼내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러리까지 가볍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좀 수정하는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사진을 수정하실 땐 사진을 선택을 해봤을 때 교체랑 편집이라는 게 떠요. 만약 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꿔서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교체이고요. 만약 이 사진을 내가 밝기나 대비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편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교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사진을 만약에 내가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교체를 누르신 후에 원하시는 사진을 한 개를 선택을 해요. 그러고 열기를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을 불러왔었는데 그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체를 눌러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사진을 이렇게 넣었더니 사진이 다른 사진에 비해서 좀 좁아요. 그럼 내가 사진을 포스팅 크기에 맞게 조절해서 보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포스팅 크기에 맞게 늘리는 거예요. 얘는 포스팅 크기보다 크게 하는 거, 얘는 포스팅 크기에 맞게 하는 거, 얘는 원래 크기. 왜냐면 사진들마다 사이즈가 어디서 만약 퍼온 사진이라면 다 제각각 좀 다르겠죠. 그럼 안 이뻐요, 결론적으론. 그럼 포스팅에 맞게 얘를 선택하고 포스팅 크기에 맞게 맞춰준다면 보기가 훨씬 이쁘죠. 딱 맞춰져서 보이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진을 내가 편집하러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마 컴기초 시간에 제가 캡처한 사진이었을 거예요. 여기 X자라든지 이런 게 보여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이 사진을 편집하겠다, 수정하겠다 라는 거는 이 마술봉 모양의 편집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로 들어와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사진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신 후에 요 옆에 보시면 크기, 자르기, 회전, 필터와 같은 명령들이 있는데요. 크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르기 회전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약간 돌리고 싶을 때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가능하세요. 그러고 적용하면 이대로 이제 잘려져서 적용이 됐죠? 자, 자르기 회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다음번에 그 이미지를 해당 카테고리 다른 그러니까 포스팅을 쓸 때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요. 그 이미지 자체는 예전에 썼던 이미지가 있는 거를 그대로 붙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이미지는 유사 이미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포스팅의 복사본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검색 엔진에 뜰 때도 복사본 이미지는 뜨지 않고 실제로 이제 보실 때 그 부분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블로그 질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의 어떤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매번 똑같이 만들기는 힘든데 매번 똑같이 게시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 줄이시거나요. 아니면 그 이미지를 약간 가장자리를 뭐 자른다든지 뭔가의 픽셀 변화를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이미지가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재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소상공인 마케팅이라고 하나의 그냥 글을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들이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요. 똑같은 사진이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얘도 보시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고주가 원하는 온라인 광고는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이 밑에도 똑같아요. 근데 얘네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일부가 잘려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로 책정이 된 거거든요. 요런 게 은근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걸 그냥 쳤을 뿐이라 몇 개 없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적거나 적어보시면은 똑같은 이미지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여기에서 이미지를 좀 자르거나 아니면 약간의 변형을 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는 좀 많이 찾았었는데 그걸 적어놓을 걸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이 채권이라는 이 그림도 어때요? 이 그림하고 그 옆에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도
이미지가 약간 잘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미지로 채권이 돼서 같은 카테고리를 적어서 같은 어떤 키워드를 적어서 찾았을 때 그 이미지들이 쫙 배치가 돼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필터. 만약에 이 사진이 있을 때 사진이 너무 어둡거나 내가 좀 색감을 조절하고 싶다면 필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의 필터를 고르시고 정도를 여기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하나의 사진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진에 똑같은 필터를 적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요. 모든 필터에 이렇게 사진을 한꺼번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한다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컴퓨터에 이렇게 포스팅을 올려보셨을 때 사진이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사진의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할 때 필터 효과를 쓰시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필터 효과나 어떤 글씨를 적는 것 자체도 픽셀을 좀 다르게, 픽셀 정보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로 걸려서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가 검색돼서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정. 만약에 이 보정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사진 한 장만 내가 밝기나 선명도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럼 밝기를 이렇게 맞추거나 선명도를 맞춰서 사진에 대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보정 메뉴예요. 필터랑 다른 점은 필터는 한꺼번에 다른 사진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면 보정의 경우는 하나하나의 사진들을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액자. 액자는 이렇게 테두리에 액자를 넣는 건데요.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기능은 아니라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옆에 서명. 밑에 여기 서명은요. 서명을 넣는 거예요. 서명에는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 그리고 템플릿 서명이 있는데 서명을 넣는 이유는 이 사진이 예를 들어 내가 찍은 컨텐츠라고 한다면 다른 블로그들도 그 컨텐츠를 가져다가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이미지 서명을 찍어 놓거나 텍스트 서명을 찍어서 이렇게 둔다면 남들이 이 사진을 퍼가질 못하겠죠. 그래서 내 사진이니까 가져가지 마 라는 워터마크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내가 여기다가 이미지로 예쁘게 어떤 서명을 넣어놓으면 그 그림을 보는 족족 내 뭐라고 해야 되죠? 서명, 내 마케팅 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게 되는 게 서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는 이미지 서명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좀 편하실 거고 만약에 내가 이미지 서명을 만들기 좀 상황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용하고자 한다 좀 심플하게 만들겠다 할 때는 텍스트 서명으로 넣으시는 것도 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본인 블로그 주소가 찍히는데 여기를 따닥해서 예를 들어 엘미의 일상 리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서명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글씨가 적혀지게도 해줄 수가 있고 서체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서체들이 많으니까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서체로 만들어서 크기도 마음에 드는 크기로 설정을 해서 만약 워터마크용이면 너무 크면 좀 배기 싫을 테니까 얘는 뭐냐면 글자 색깔 여기를 눌러서 글자 색깔을 나는 흰색으로 하겠다. 근데 배경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남는 게 싫으면 배경에서는 불투명도를 낮춰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만 약간 이렇게 워터마크로 찍어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진하게 얘는 밑줄. 그리고 워터마크로 찍는 도장과 같은 거는 여기 있는 모든 그림에 다 찍혔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모든 사진을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사진에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워터마크의 위치만 좀 옮겨가지고 남들이 못 퍼가는 그런 불편 방지 그런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 요 정도 얘기할게요. 실제 이 경우는 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블로그 과정을 들으시는 분 중에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어떤 분은 이제 피부 관리소를 하시면서 속눈썹이랑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오픈하시면서 내 마케팅을 잘 해야겠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체험단을 모집을 했었고, 그 체험단들한테 무료로 시술을 해주시면서 후기 사진들을 찍으셨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셨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간과하셨던 건 내 사진이니까 내가 그냥 블로그에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예요. 자, 근데 다른 그 이제 뭐 경쟁사일 수도 있고 다른 블로그에 다른 포스팅이에요. 어느 날 찾아보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 그 사람 블로그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후기 사진으로. 전화를 했죠. 열받아서. 그죠? 예. 물론 저작권을 따지고 나면은 실제 그 이제 저작권에 보호받는 어떤 이미지가 되긴 하지만요. 그거를 따지기까지가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일단 내가 이거를 언제 게시를 했고 요거부터 따져야 되고, 또 법적으로 이게 들어가려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이제 만든 어떤 정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워터마크를 찍어서 넣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쓰지를 못하겠죠. 예, 그런 목적으로도 이 워터마크는 좀 활용해 주시면 좋아서, 서명은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그림하고 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글을 보면서, 여기는 그림을 보면서 얘가 은연중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계속해서 노출시킬 수 있더라. 요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뭐 아예 이걸 이렇게 워터마크 용도로 쓰셔도 되긴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워터마크로 활용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남들이 못 퍼가게, 남들이 내 컨텐츠에 대해서 맘대로 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 역할을 하게,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서명 부분이라, 서명은 그런 부분에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이크도 설명해 볼게요. 자, 모자이크는요, 지금 얘는 사실 꽃그림이라 특별히 모자이크 할 게 없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들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자이크로 해당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사각형 모자이크랑 원형 모자이크가 있고, 밑에 사각은 픽셀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픽셀로 해가지고 가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텍스트는요, 그림에다가 글을 그냥 쓰는 건데요. 일반 텍스트는 클릭하셔서 글을 그냥 입력하는 거고, 아트 타입 같은 경우는 예쁘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아트 타입을 이용해서 여기다 타이틀을 입력해서 꾸미는 걸 아트 타입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자를 그냥 그림에다 꾸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티커.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기 싫으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넣어서 일부분을 가릴 수도 있죠. 네, 그런 게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크는 사실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설명을 드려본다면, 마스크는 잘라내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원형 형태로 자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설정을 해서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자르면 나머지 부분은 남지 않고 이 부분만 남아서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내가 골라서 그 다음 팔레트에서 이 테두리 색깔이나 두께를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하면 이대로 이제 잘려서 나오는 거, 그게 마스크라고 해요.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제가 주로 쓰는 메뉴만 얘기했을 때 이 자르기 회전 해서, 자르기 회전을 여기서 회전 각도를 정하거나 가장자리에서 원하는 만큼 잘라내거나 상하 대칭이나 좌우 대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 수평 요거를 적용하면 수평이 얼추 맞춰지기도 해요. 자, 두 번째로는 필터. 사진을 다 찍었을 때 사진을 일일이 밝기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브라이트를 적당하게 맞춰서 모든 사진에 주면은 모든 사진이 밝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필터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명. 아까 얘기했듯이 내 거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서명을 넣어놓기도 합니다. 네, 불편 방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 있을 때 만약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끌어서 사진의 순서를 여기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에디터에 대해선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완료를 누르면 얘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에디터 창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 에디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완료를 해서 만들어 버렸는데 나중에 이 그림을 떼내고 싶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완료를 누르기 전에는 만약 필요 없는 게 있으면 지우고 완료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아예 이 완료를 누르고 나서는 이 그림이 아예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뭐 특별히 에디터 부분에서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에디터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고요. 딱히 없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도 좀 설명드릴게요. 다 여기 바뀌어서 나왔죠? 선생님, 네. 이거 한번 나가보면 완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요 LA 일상 리뷰 찍혀 있는 걸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안 돼요. 아니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사진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사진 옆에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옆에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사진이 일단 작아지잖아요. 커져봤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PC에서 볼 때 이렇게 나오는데 모바일에서는 더 작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안 이쁘기도 해요. 모바일에서는 그냥 아마 이렇게 보이나 봐요. 특별하게 이렇게 조절해도. 그러면 그거는 모바일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PC에서 볼 때 이렇게 줄여서 문단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뭐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서 그죠? 그림이 일단 작게 보이죠?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네,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리고 내가 그림을 일일이 찍기가 힘들다. 그럴 때 내가 그림을 공수해 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요 옆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내 모먼트 옆에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렇게 있죠. 여기 글감을 눌러보시면 사진, 책, 영화, TV, 공연, 정시, 음악, 쇼핑까지 다양한 이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영화나 책에 대한 리뷰를 할 때는 책을 누르고 해당 검색어를 적어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책이나 영화에 대한 그런 소개가 떠요. 이게 이제 네이버 DB 부분이죠. 근데 내가 사진이 없을 때는 여기서 사진을 눌러서 검색어를 적으면 돼요. 아니면 검색어 입력하고 사진을 누르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공부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공부에 대한 사진이 필요한다면 이렇게 공부 적고 사진을 눌러보면 다양한 무료 컨텐츠 또는 유료 컨텐츠들이 보입니다. 여기 100원, 200원 적혀 있는 건 오지큐 마켓에 누군가가 이제 금액을 올려서 컨텐츠를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 이런 걸 사가지고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 중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해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을 때는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서 하단에 이렇게 출처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글감에서 찾아서 넣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사진을 제가 일일이 공부에 대한 컨텐츠를 적을 때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하는 거를 일일이 찍기도 불편하고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물론 컨텐츠를 내가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가볍게 이미지를 집어넣고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글감에서 사진을 찾아서 넣어도 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다 하면 뭐가 있나 볼까요? 그럼 채권과 좀 관련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활용하겠다. 그나마 좀 관련 있어 보이는 거 여기 선택해서 넣으시면 그런 것들 그림을 바로 찾아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채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글감이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진은 말씀드렸고 SNS 사진 요거는 뭐냐면 SNS 상에서 사진을 불러오는 건데 사실 잘 안 불러와져서 저도 추천은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사진을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바로 불러오시기는 편하겠죠. 자, 동영상 이거는 이제 동영상을 찍었을 때 그 동영상을 집어넣는 건데요. 동영상 추가를 눌러서 동영상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은 파일을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고 동영상 파일의 용량은 8GB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영상을 다 넣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 이 에디터 창에서의 동영상의 경우는 따로 편집 기능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아무 동영상에나 넣어볼게요. 아마 문서에 보면 ITQ라는 폴더가 있었을 거고 픽처 폴더 안에 동영상 한 개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서 대표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제목과 정보 태그를 적고 완료하시면은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제목도 가급적이면 키워드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정보에도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태그에도 그 카테고리들,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적고 완료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올릴 거기 때문에 제목만 일단 적고 완료할게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조그만하게 들어간 이유는 원래 동영상이 작은 동영상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넣을 수는 있는데 PC 에디터 상태에서는 동영상은 그냥 넣을 수만 있다. 크기가 큰 거는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부분을 잘라서 넣거나 동영상에 글씨를 적어서 넣거나 이런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편집 작업은 이 PC 블로그의 동영상에서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모바일 블로그에서 글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때는 동영상을 넣을 때 간단한 제목을 넣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자르거나 이런 편집이 가능하고요. PC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엽게 이런 스티커들을 붙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스티커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요 OGQ 마켓에서 사서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보통 이제 체험단들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을 파트너스 같은 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매번 이제 네이버 파트너스에서 뭐 어떤 뭐를 제공받고 쓰는 컨텐츠입니다. 뭐 이런 걸 적는 게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럴 때 스티커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역시 나의 브랜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스티커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따로 그렇게 구매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스티커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누르고 선택만 하시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지울 때는 클릭해서 딜리트 하시면 굉장히 쉽게 지워져요. 인용구랑 구문서는 말씀드렸고 일단 여기까지 한 번씩 보고 장소 링크 파일 나머지 부분들 좀 더 설명드리고요. 저장과 발행까지 일단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그분 쓰시는 것도 보면은 주제 분류 형태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였죠. 친절한 부동산. 여기 보면 요게 스티커예요. 실제로 뭐 깔끔한 제목 스티커라는 거를 가져와서 쓰셨네요. 이거는 스티커가 카카오톡 스티커처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2,200원을 그냥 내고 쓰는 스티커고요. 2,200원을 내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내 어떤 작성하는 포스팅에 맞는 스티커가 있다면 그런 걸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그래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여기 장소라는 거는 만약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자 할 때 장소를 눌러요. 장소를 누르면 여기 장소명을 입력하라고 나오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한일 컴퓨터 학원 이렇게 적으면 저희 학원의 위치가 보이죠. 만약 그대로 해서 확인을 하면은 추가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장소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 정보에 만약 저희가 전화번호를 넣어놨다면은 나중에 이제 포스팅이 딱 열려지면은 전화번호가 뜨거나 아니면 이걸 모바일로 열었을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이 자리로 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로컬적인 어떤 위치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런 장소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장소는 물론 상호를 적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적자. 얘는 다 안 나오네. 중곡동이라고 할까? 만약에 여기에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타내는데 만약 지도가 딱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 지명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지도에 직접 표시를 해서 내가 이 위치다. 이렇게 직접 찍어서 해당 위치명을 입력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위치가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아까처럼 장소를 내가 직접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 링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곳을 여기 링크를 눌러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해당 링크가 나오고 확인 누르면 들어가지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만 적어도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역할을 안 할 것 같죠? 네, 링크 부분은 아마 그렇게 쓸 일은 많진 않으실 건데요. 여기 있는 링크는 별로 안 쓰시더라도 이쪽에 있는 링크는 아마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간판 사진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카페로 이동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대화방으로 이동을 하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진을 일단은 그렇게 제작한 사진 하나 넣고요. 지금 그 사진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사진을 선택해서 링크를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연결시키고자 하는 URL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얘가 링크가 걸린 그 그림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요 끝에 이렇게 링크 표시 나오죠? 나중에 이 포스팅이 다 완성이 되고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실제 내가 연결한 URL로 넘어가는 링크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링크는 그렇게 많이 안 쓰시겠지만 이 링크는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다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글씨를 적었으면 글씨를 범위를 잡으셔서 글씨에다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연결해보면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을 누르면 네이버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링크. 자, 파일. 파일은 사실 많이 안 쓰실 것 같긴 한데요. 내가 어떤 서식을 여기다 올리고 싶다면 파일을 눌러서 내가 갖고 있는 서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문서를 하나 골랐다고 보죠. 열기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포스팅을 보다가 그 파일을 눌러서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 드린 거랑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암호가 걸려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집어넣어 놓고 암호를 알려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비댓글로 남겨드리겠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넣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밑에다 댓글 남겨드리면은 댓글로 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은 거기로 이제 내가 어떤 PDF 전자책을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적어서 어떤 사람들 정보를 모으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파일을 아마 활용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일 것 같고요. 일정. 여태 포스팅하면서 별로 일정을 쓴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 가까운 일정으로 따져보면은 3월 1일이 3.1절 그리고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그걸로 해보자 뭐. 대통령 선거일. 그럼 시작은 3월 9일 종일이고 공지 없고 장소 모르고 URL 있음 적고 상세 정보 적고 뭐 별 내용 없어서 이 정도만 적을게요.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내가 일정을 소개하고자 할 때 가끔 활용하실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소스 코드. 요건 아마 더 쓰실 일 없으실 건데 일단 그래도 설명하는지라 얘기할게요. 지금 적는 건 따로 적으실 필요 없으시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별 내용 아닙니다. 이건 진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적으면 태그가 이렇게 뭐랄까 제가 그냥 HTML 태그를 그냥 적어봤거든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요. 프로그래밍 그 소스 코드가 소스 코드 형태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얘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C 언어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글을 이렇게 적는 건 이쁘지 않으니까 눈에 잘 안 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으면. 그래서 소스 코드 형식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소스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블로거들은 별로 쓸 일이 없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표는요, 표를 만드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셀을 합치고자 한다면 범위를 잡아 셀 병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를 내가 만들 수가 있고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표를 만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비 맞춤이나 삭제까지도 다 가능해서 표를 만드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만약에요, 표를 만드실 거라면 아마 이전에 표를 엑셀이나 한글로 만들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범위를 잡아서 복사를 해볼게요. 이건 엑셀표예요. 여기다가 붙여보시면요. 아, 이렇게 안 뜨는데? 잠깐만요. 아까 닫아버려서 그런가 보다. 순간 제가 당황했네요. 다시 닫지 말고 일단 복사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가 붙여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가 딱 만들어져서 나와요. 어차피. 그러고 늘리표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표 기능이 있는 거는 맞고 활용을 하시는데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네, 어차피 있는 표를 그냥 활용을 하시면 돼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서브 용도로 내가 표를 직접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는 선택하셔서 물론 여기서 뭐 이 부분을 합치겠다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분할하겠다. 예, 다 가능해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 테두리.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모양. 자, 수식. 이건 이제 수학적인 어떤 포스팅 하실 때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자, 톡톡. 저번에 이게 톡톡 추가하신 분들은 아마 얘가 나타났을 거고요. 톡톡 추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안 나타나 있을 거예요. 톡톡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톡톡 연결하는 배너가 있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를 다른 사람들이 눌렀을 때 톡톡 메신저가 떠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창구 역할이 이렇게 중간에 포스팅하다가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톡톡이라는 메신저는 만약에 네이버에서 내가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을 팔고자 하실 때는 가급적 신청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무료잖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메뉴 거의 다 설명했고요. 여기 맞춤법은요, 내가 글씨 적은 거 틀린 글씨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포스팅 하는 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원래 붙어서 적는 거래요. 이게 맞으면 수정하시면 되고, 바로 가기를 바로 가기로 띄워준다는데 이렇게 고치기 싫으면 제외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 제외하고 싶은 부분 또는 오타가 난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맞춤법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은 거의 다 설명해 가고 있어요. 자, 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 부분에서는 모먼트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만들어 놨던 모먼트를 여기다 불러와서 넣겠다라는 거예요. 모먼트가 뭐냐면요, 조그맣게 만드는 어떤 스토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모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런 세로 형태로 된 어떤 그림을 집어넣고 꾸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모먼트가 네이버에서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감은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 만약 글감에서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쇼핑에 가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가서 살 수 있게 연결시키는 거, 요것도 글감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아까 설명했죠. 템플릿. 템플릿은 뭐냐면 추천 템플릿과 부분 템플릿, 네 템플릿이 있는데요. 추천 템플릿은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리뷰를 주로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만들라니까 힘든 거죠. 그럼 리뷰를 들어가 보면, 잠깐 이거 임시 저장해 놓을게요. 확인. 이렇게 리뷰가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바꾸면 되죠. 어떤 책이든 읽어주는 조명을 만나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하는 글자로 바꾸고, 요 그림도 선택해서 우리가 여기 바꾸려면은 바꾸거나 지우려면 지우거나 고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클로바 램프는 이 대신에 뭐 휴대용 선풍기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자로 바꿔가면서 내용을 꾸며서 만들 수가 있다가 추천 템플릿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부분 템플릿, 아까 제가 임시 저장한 거 불러와서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작성한 글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부분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얘를 이렇게 눌러서 적용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진은 필요 없는 사진이니까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해서 바꿔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이쁘게 보이겠죠. 일일이 내가 템플릿을 맞춰서 맘대로 이렇게 꾸며서 만들게 되면은 좀 뭐랄까 불규칙적이고 이뻐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걸 소개를 할 때 템플릿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매번 그러한 형식으로 올린다면은 조금 더 체계적인 글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분 템플릿이나 추천 템플릿을 쓰시면 괜찮아요. 자, 내 템플릿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글을 썼단 말이에요. 이 글의 형태로 나중에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품에 대해 소개하는 포스팅을 적었는데 다음번에 다른 상품도 이러한 형태로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글을 이렇게 추가해 놓으면 내 템플릿에 현재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글을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현재 글을 내 템플릿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블로그 포스팅하기라는 내 템플릿을 딱 눌러가지고 아까 2번 눌렀더니 눌러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창에서 내가 이 제품명이라든지 특징들만 좀 바꾸면 구성은 똑같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되게 깔끔한 그런 포스팅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템플릿은 요 정도 설명하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능은 거의 다 정말 설명을 했고요. 저장하고 발행까지만 얘기하면은 일단은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도 제가 드리지 않고 지금 설명 중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일단 2개만 더 설명드리고요. 발행까지만 해보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좀 더 말씀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저장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내가 포스팅을 하다가 다 포스팅을 해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포스팅 하는 중에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저장 눌러놓으면 임시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 옆에 숫자가 원래 좀 늘을 거예요. 뭐 36이라든지 37은 여기 제가 저장한 글자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을 하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만들었었던 오로라 베이커리 카노 요거를 저번에 아마 하려다 말았나 봐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예전에 작성하다가 말았던 것도 불러와서 마저 포스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이라는 기능도 굉장히 좀 쓸만합니다. 왜냐면 내가 일일이 사진들을 매번 포스팅을 잘 해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사진만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놔도 내가 그때의 추억을 살려서 포스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장 기능도 굉장히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 너무 많아졌고 필요 없는 거는 삭제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옆에 이제 발행 남았는데요. 발행의 경우는 이제 실제 포스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카테고리 또는 이전에 있던 카테고리에서 얘를 어디다가 넣을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주제 선택을 하시고 공개 설정,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발행을 이제 댓글을 허용할지 공감 허용할지 이건데 다 체크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매번 맞추기 싫으면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를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이 설정으로 자동으로 세팅돼 있으니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태그 편집에는 저번에 우리 키워드 뽑은 것들 또는 이 포스팅을 쓰실 때 그 포스트에 맞는 키워드들을 최대 30개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태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태그를 입력할 때 여기다가 30개를 넣어도 되고요. 또한 이렇게 글을 적을 때 예를 들어 영업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본문 안에다 해시태그를 넣으셔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그 편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다 입력하실 때 태그를 적는 게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라면 이렇게 태그가 나눠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태그를 적으실 때는 한 태그당은 그냥 이어서 적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남양주 데이트 이런 식으로요. 남양주
띄고 데이트는 안 돼요. 태그가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발행 시간, 현재 발행할 거냐 아니면 예약 발행이 가능하죠. PC 블로그의 장점은 예약 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 휴일날은 좀 시간이 나지만 만약에 주중에는 내가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은 예약을 발행해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행되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그러고 발행하면 예약 발행의 경우는 지금 딱 발행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대 발행되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내가 블로그 글을 쓴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등록해서 공지글로 올려줄 수도 있어요. 혹시 다 되셨다면 이제 발행까지 눌러보시면 발행돼서 나온 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발행된 글이 나오죠. 실제 이거는 제가 지울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포스팅을 한번 가볍게 작성을 해보시고 뭐 작성이라기보다는 한 번씩 에디터들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해 본 정도일 텐데요. 발행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 좀 받고 그러고 좀 쉬었다가 제가 아까 얘기 드리려고 하는 요 콘텐츠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아마 마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56분이니까요. 아까 안 쉬었으니까 15분 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12시 10분에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진을 일일이 찍고 활용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그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실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자, 책에서 나온 부분은 폰으로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하는 게 나왔어요. 아까 그 SNS 그 내용에 이제 컨텐츠를 집어넣을 때 네이버의 마이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왔었죠. 이 마이박스라는 거는 네이버의 일정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은 걸 네이버 마이박스에 넣어놓게 된다면 블로그를 쓰실 때 거기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박스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파일 전송할 수 있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스팅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사진들만 만약에 빠르게 컴퓨터로 옮겨서 작성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기 좋은 게 샌드 애니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길 때는 우리 USB 그 연결 잭을 활용해서 옮기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옮길 때 아무래도 연결 잭이 없는 상태는 좀 불편하실 건데요. 이 샌드 애니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활용하시게 된다면 특별히 연결 잭이 없더라도 와이파이만 잘 되는 환경이면 포스팅을 하실 때 크게 불편함 없이 사진을 옮겨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 재사용하기입니다. 자, 블로그는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재사용했을 때 어뷰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뷰징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활용을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붙은 단어인데 오용, 남용, 폐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게 생각이 드실 거라 이 어뷰징에 대해 다시 그냥 가볍게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마케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동일 이미지를 자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다든지 네임카드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때 아까 제가 에디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자리 조금씩 자르거나 약간씩 회전하거나 뒤틀거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픽셀 값이 다르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로 체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매번 똑같은 간판 사진이나 가게 사진 다시 찍기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 사진에 테두리를 넣는다거나 기존 사진을 캡처해서 사이즈를 다시 좀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 안에 있는 글씨를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 준다면 검색 엔진 크롤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진의 수평을 약간 움직여서 픽셀을 뒤틀어 주게 된다면 기존 사진과 다른 사진으로 인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로봇이라고 적혀 있는 건 검색 로봇, 즉 크롤러를 뜻하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게 형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어떤 포스팅들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검색 로봇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하는 방법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살펴보기엔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대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릴 것 같고요. 이 포토스케이프나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타이틀을 가볍게 제작해보는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무료 스탁 이미지 확보하기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꼭 관련된 이미지를 찾고 싶어도 직접 확보가 어려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사용 가능한 좋은 퀄리티의 어떤 스탁 이미지를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탁 이미지를 찾으시는 몇몇 가지 사이트를 정리해 보자면 물론 여기만이 아니라 더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데가 픽사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픽사베이가 좋은 점은 한글이 지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 검색해도 무료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는 로봇 인증일을 계속 하셔야 돼서 조금 하나하나 다운받으실 때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진을 다운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회원가입하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언스플래시라는 곳도 괜찮은데요. 여기도 픽사베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트예요. 실제 검색을 하실 때 한글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쳐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픽사베이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픽사베이에서는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로봇 인증을 해야 되지만 언스플래시는 받으실 때 따로 로봇 인증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받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프리픽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PSD 파일이나 EPS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어떤 그래픽 툴을 안다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조금 구성을 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편집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픽사베이 언스플래시도 물론 좋지만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살짝 내가 원하는 대로 템플릿을 좀 수정해서 모양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픽을 설명할 때는 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블로그 과정 설명하면서 일어났던 해프닝인데 프리픽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찾아보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네임카드, 즉 명함을 찾아보시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있습니다. 서부터 시작한 말이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어떤 디자이너에게 명함을 의뢰를 했었대요. 그 명함 작업을 의뢰를 했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서 본인은 굉장히 흡족을 했어서 여기 명함 진짜 잘 만든다고 소개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근데 그 명함이 프리픽에 있었대요. 예, 하나의 해프닝 같은 건데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디자이너들은요. 사실 디자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완전한 창조는 없어요. 언제나 어딘가에 이제 괜찮아 보이는 디자인들을 저희가 이제 스크랩을 해놓거나 모아놓고 있다가 이 사람과 이제 맞다 싶으면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아마 그 디자이너가 아마 프리픽에 있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저작 그게 없잖아요. 창작 그 뭐랬지? 저작물에 대한 게 저작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유롭게 또 쓸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실제 뭐 디자이너가 뭐 나빴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사이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한다면 나만 아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쓰시는 게 아마 유사 이미지 같은데 안 걸릴 수가 있어서 더 좋으실 거다. 이 정도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일일이 좀 찾아보는 건 하고요. 지금은 시간이 될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여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꾸미는 거는 요 앞쪽에 있었던 요런 포토스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미리 캔버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이미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자, 35페이지에는 GIF 움짤 이미지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움짤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정지된 사진을 움직이는 GIF 포맷으로 변환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영상을 GIF로 변환을 해줘서 콘텐츠를 재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움짤 이미지는 블로그 글의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주고요. 움직임을 통해서 시선을 머물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어떤 포스팅을 읽을 때 체류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게 일단 여기 있는 이미지가 막 움직여지다 보면은 이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잠시 멈춰 있게 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읽을 때 어떤 생동감도 느껴질 거고 또 움직임을 통해 시선도 머물러지기 때문에 글을 읽는 방문객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도 높여주고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움짤 이미지들을 넣곤 하죠. 네이버 포토 업로더를 통해 무료 제작도 가능하고요. 근데 네이버 포토 업로더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모바일 버전에서 만드실 때 제작은 또 가능해서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그 외에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GIF 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로 움짤 이미지를 만들거나 포토스케이프에도 보면 GIF를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GIF 기능을 제작을 해보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용 이미지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라는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사이트들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데가 미리 캔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포토샵 실력이 없으셔도요.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요소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요소나 그림들은 저작권이 풀려 있어요. 근데 저작권이 풀려 있다고 여기 있는 그림을 따가지고 내가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작업한다. 이건 안 되고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시는 그 부분은 마음껏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작해서 올리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진 자료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포토샵을 저는 잘 다룸에도 불구하고 미리 캔버스를 쓰는 이유가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리 캔버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모바일에서 제작을 할 수는 없어요. PC 버전만 일단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기 좋은 곳은 아마 캔바일 것 같습니다. 캔바는 원래 미리 캔버스 이전에 있었던 서비스였는데요. 미리 캔버스에 밀려서 사실은 요즘은 좀 잘 많이 제가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바일에서 작업하던 걸 PC에서 불러와서 계속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PC에서 작업하던 걸 모바일에서 불러와서 작업해서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 모바일이 자유롭게 들어간다라는 게 캔바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를 일단은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다 보니까 우리 정서에 좀 맞게 모양들이 많이 꾸며져 있어요.
그렇다면 캔바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제가 미리 캔버스를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쓰시는 방법, 에디터 창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양념 영상 만들기입니다. 자, 단순히 우리 블로그의 글 용량을 늘리거나 동영상 탭의 상위 노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용 없이 노출만을 위한 영상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고 동영상에 충분한 재생 시간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이탈률을 높게 만들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영상은 무조건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필요할 때 양념처럼 곁들여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미지랑 글을 적는 것보다 이미지에 그 관련 동영상까지 같이 넣는다면은 더 노출이 더 많이 될 거다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짜투리 영상들을 좀 제작을 해서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영상 툴로는 뭐 영상 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일단 알쇼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알쇼 같은 경우는 사진들을 모아서 슬라이드형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쳐봤어요. 동영상으로 가볼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와요. 이런 슬라이드형 그런 동영상들은요. 물론 파워포인트를 안다면 파워포인트에서도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알쇼 같은 이런 기능을 활용해 준다면 아마 간단하게 슬라이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블로그를 만드실 때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하실 때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들을 그냥 뭉쳐가지고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동영상도 하나의 탭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죄송해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일단은 유입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제작하는 게 알쇼 같은 경우는 진짜 쉬워요. 그냥 사진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건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은 따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드릴게요. 자, 비바 비디오. 요거는 뭐냐면 비바 비디오나 블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만들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비바 비디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넣으면은 알아서 템플릿이 딱 만들어져요. 약간 키네마스터라는 어플과 좀 비슷한데 키네마스터는 아예 만들어진 걸 내가 수정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비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좀 더 내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비바를 설명을 드릴 이유고요. 블로 같은 경우는요. 영상을 좀 더 영상 편집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사진을 바로 넣어서 영상을 만든다기보다는 거기다 이제 자막이라든지 영상을 자른다든지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내가 유튜브용 영상이나 스마트폰에 어떤 영상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블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우리가 PC로도 만들어 볼 건데 PC로 만드실 때는 이제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무료 프로그램이고 사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간단한 영상 편집이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이고 용량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제한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영상을 만드실 때 아마 곰믹스로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인트로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멋져 보이겠죠? 그런 인트로 영상을 제작할 땐 이런 멸치나 비타 어플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조만간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영상 편집을 하는 부분들까지 앞으로 아마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도록 될 것 같고요. 36페이지의 콘텐츠 발도장 찍기는 아까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열심히 사진도 올리고 GIF 움짤 이미지도 올리고 영상도 올렸다지만 중요한 요소 한 개를 빼먹으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가 올린 콘텐츠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콘텐츠 발도장 찍기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블로그 에디터 설명하면서 얘기 드린 게 서명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서명이 바로 콘텐츠 발도장 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콘텐츠의 워터마크 이미지, 즉 이미지 서명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흘러온 이미지인지 콘텐츠인지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찍혀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내 콘텐츠에 이런 게 찍혀 있지 않으면 자기네 콘텐츠인 양 가져가서 활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콘텐츠의 발도장을 찍는 건 나의 콘텐츠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나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서명은 반드시 PNG, 배경 없는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그림자나 윤곽선을 줘서 사진의 배경색에 관계없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 여기 포스팅을 적을 때요. 사진 한 개만 다시 넣어서 설명할게요. 요건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으실 거라서 아무 사진이나 열어볼게요. 자, 이 사진이 있고요. 제가 이 사진에다가 서명을 넣을 때 여기 서명을 눌렀을 때요. 이미지 서명을 딱 누르니까 뭔가 생기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얘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서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깥쪽에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그쵸? 이게 PNG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림 파일은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림 파일이 있는데 첫 번째, JPG 파일이 일반적인 사진 파일로 많이 저장하시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알고 계신 사진 파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어떤 동그란 로고 같은 걸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냥 흰색으로 채워져서 나오게 됩니다. 얘는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PNG의 경우는요. 투명한 이미지라서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배경을 없애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내 회사의 어떤 로고 같은 걸 만들었다면 그 로고를 PNG로 저장을 해놨다면 이런 식으로 서명에다가 박아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에 한번 이렇게 내용 이미지를 넣어놓으면 다음번에 포스팅할 때도 매번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딱 누르면 그 서명이 딱 나와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는 400에서 200 픽셀, 400 곱하기 200, 그러니까 가로가 400, 세로가 200 정도로 제작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100에 아마 200에 100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만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서명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 회사의 어떤 로고와 그리고 회사명을 같이 적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하고자 하는 그 마케팅명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는 이유는요. 로고와 함께 글을 봤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잘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글만 보는 것보다 글과 그림을 같이 봤을 때 이해도도 높고 기억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는 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토샵으로 PNG 파일로 이렇게 제작하려는 게 좀 힘들다 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 서명이라도 넣어서 집어넣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요. 이런 거를 넣는 게 이 콘텐츠 발도장 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미지들이 나와 있으려나? 얘네들이 보면 SNS에 이런 식으로 정보같이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항상 얘네 로고를 이렇게 박아놓고 있죠. 그 이유가 자기네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네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기네 브랜드가 계속해서 보여지게 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 컨텐츠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죠. 순두부 짜글인가요? 지금 제가 누른 게. 자, 어쨌든 이 음식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레시피를 저장해 놨다라고 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볼 때도 이 컨텐츠의 요 부분이 보일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서 보여준다 라고 할 때도 이게 공유가 돼서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이 서명을 넣는 거, 콘텐츠에 발도장 찍는 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거나 퍼져나갈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시 보이죠, 이 부분? 네, 한번 나중에 이제 제작해서 넣는 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시간이 근데 한 5분 남았나요? 그러면 우리 30페이지, 31페이지 요것만 조금 보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다음 거 들어가기 좀 애매하니까 가볍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페이지에 갈 길을 정해놓고 포스트 쓰기라고 되어 있고요. 포스트 가이드라인 작성법이라고도 적혀 있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목적 키워드들을 만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목적 키워드 6개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목적 키워드를 들어가게끔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써서 마케팅을 하실 차례실 겁니다. 근데 글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글 흐름을 끌고 가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글은요, 훨씬 더 탄탄하게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냥 마음대로 글을 쓰게 됐을 때는요, 글의 주제가 3000포로 빠지거나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빼먹은 채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앞부분에 제가 한번 그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갈비집 사례들이 있었죠. 그 닭갈비집 사례.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내놨네요. 자, 여기서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대요. 갑자기 단체 회식 장소 구하실 땐 춘천 숯불 닭갈비 다락으로. 자, 이거는 그러면 원하셔서 눌러보신 분이 어떤 분들이 눌러보게 될까요? 딱 봐도 느낌이 오지만 단체 회식 장소를 급하게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마 눌러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직장인들이 단체 회식 장소를 보통 찾을 테니까 도입부에다 춘천 사는 직장인의 애환에 대해서 격렬한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일이 주말이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읽을 때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몰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부에다 얘는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입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었죠. 근데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들 사진을 내가 일일이 찍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우리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런 이미지를 퍼서 붙여요. 그거는 저번에 오늘 말씀드렸던 잠깐 닫고 여기 글감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사진이나 그림을 이미지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니즈가 단체 회식 장소를 빨리 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고객의 니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가게를 찾게 된 이유를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회식 장소를 정하라는 과장님 지시에 급히 전화를 돌린 김대리 사례라든지 팀 인원이 많은데 갑자기 단체 회식 장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에 맞는 그런 고객의 니즈를 스토리텔링에서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래 그 장점에 이제 부각을 하는 거죠. 단체 회식 장소를 잡으려면은 일단 단체석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넓은 단체석이 완비가 되어 있어서 당일 예약도 돼요. 또 단체 회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차 장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넓은 주차 장소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삼겹살을 주로 단체 회식으로 먹은다면은 매번 삼겹살 먹기 지루하시지 않나요? 뭐 지겹지 않나요? 하면서 닭갈비 쪽을 이제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장점을 이렇게 부각을 하면서 넓은 단체 수용이 가능한 방사진을 넣는다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부분에 이제 같이 동요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컴플레인에 걸려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또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진정성이나 신뢰도를 올려주는 요소로 홀뿐만이 아니라 넓은 방도 있고 방의 경우는 간혹가다 예약이 꽉 찰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넣었고요. 그 다음 예약 방법에 지도랑 주소, 전화번호까지 넣는 것까지 잘 만든 포스팅을 만들었어요. 자, 맨 마지막에는요. 어찌됐건 우리가 포스트를 쓰는 이유가 뭐 일상글이나 뭐 이런 걸 적으시는 분들의 목적이라면 그냥 그 일상글을 적으시는 그냥 취미용일 거예요. 근데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내가 포스팅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고객들이 이제 문의를 하거나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지도나 주소, 예약 전화 또는 상담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절차로 넣겠다라는 걸 맞춰서 글을 쓰시게 된다면 훨씬 더 고객이 읽었을 때 타당성 있는 글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매번 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습관을 기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시기가 힘드니까 아예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적어놓고 템플릿을 짜서 저장을 해놓으면 그 내용만 이제 바꾸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손이 가는 대로 글을 쓸 때는 결론적으로는 나 혼자 떠드는 일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할지 명확한 목적을 가진 글을 썼을 때는 고객에게 전달이 쉬워지는 정확도가 높은 글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요. 처음부터 잘 적지는 어려워요. 누구나 포스팅을 하실 때 처음엔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마케팅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도 그냥 일상을 그냥 적으시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쓰다 보면은 실력이 늘거든요. 그렇게 작성하시다 보면 실력이나 자신감이 느실 테니까 그렇게 천천히 작성해 보시는 쪽으로 나가시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규칙은 꼭 지켜야겠죠. 저번에 제가 검색사기 노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일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일단은 제목과 본문에다가 키워드 넣기, 그리고 사진을 넣을 때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활용하기보다는 조금씩 변형해서 활용하기,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일일이 하나씩 올리시다 보면은 조금씩 아마 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콘텐츠 공수하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 있죠? 요거를 이제 실습을 해보시는 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